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에 상륙하면서 베이징 일대가 물에 잠기고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일본에서도 강풍을 동반한 6호 태풍 카눈의 접근으로 일부 지역에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고양이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사료에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료는 멸균과 살균 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제조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폐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전수 조사에 나선 가운데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강 공사를 한다 해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데다 보상 요구 등 법적 분쟁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핵심 광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 리스크가 높은 광물에 대한 통합 전략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연일 견디기 힘든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온통 적색으로 변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구름 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여느 때와 큰 차이가 없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뜨거운 열에 휩싸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물 표면 온도가 대부분 30도 이상. 노란색과 적색이 섞여 나타납니다. 광화문으로 이동해 세종대왕상 부근을 촬영해봤습니다. 동상 주변 온도는 50도에 육박해 온통 붉게 보입니다. 주변 건물도 뜨거운 열을 계속 내뿜으며 역시 빨갛게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진짜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듭니다. 여의도 주변 도로에는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도 뜨거운 아스팔트와 표면에서 나온 열기가 빨갛게 포착됐고 차량은 60도 이상, 흰색도 나타납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달래줄 여의도 물놀이장.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물이 주변 온도를 낮춰주며 붉은색이 아닌 녹색과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더운 날씨인데도 막상 나오니까 그늘 밑이라 바람 불어 시원하고 아이들 물놀이도 실컷 할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경기도 여주 점동면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8.4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4.2도로 푹푹 찌는 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와 열대야의 기세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가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뉘는데 폭염으로 심각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회 취약계층과 공사장 근로자, 농업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올해 전국의 온열 질환자가 어제 기준 누적 1,191명이고 이 가운데 28.3%인 337명이 65세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열 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누적 사망자 13명 가운데 10명이 65세 이상으로 더위로 인한 환자 발생은 물론 사망 피해도 노인층에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시행 중인 폭염 대비 취약 노인 보호 대책과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로 한국철도공사가 열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선로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 철로가 휘어질 것에 대비해서 서행 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일 온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온도 상승이 우려되는 선로 주변에 감시원을 배치해 순회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제5호 태풍 독수리 상륙으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 일대에 폭우가 내리면서 최소 5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시 홍수방지와 가뭄대처지휘부는 어제 오전 현재 작업에 투입됐던 소방대원과 공산당 간부 2명을 포함해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구조작업에 투입됐다가 강한 물살에 휩쓸린 민간 구조대원 4명 등 모두 3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기상당국은 태풍 독수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지난달 29일부터 어제 오전 6시까지 베이징의 평균 257.9mm의 비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이번 폭우로 13개 구에서 최소 4만 5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2만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동물보호소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확진된 것과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관악구 고병원성 AI 발생시설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를 시료 검사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업체가 만든 것으로 지난 5월부터 멸균과 살균 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와 판매 중단, 회수 폐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에서 수입된 소 13마리가 피부에 혹덩어리가 생기는 럼피 스킨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수입을 중단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럼피 스킨병은 감염된 소에서 고열을 동반하고 피부와 내부 점막 등에 작은 혹덩어리가 생기는 심각한 악성 피부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검역청은 호주의 4개 시설에서 수입된 소들이 자카르타 항구에 도착하기 전 검역 과정에서 럼피 스킨병이 확인됐으며 일부 소에서는 질병의 신체적 증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측은 성명을 통해서 호주는 럼피 스킨병 청정 지역으로 이 병에 걸린 소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중 갈등 고조 속에 중국 정부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드론 수출도 규제에 나서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국 규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제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를 거쳐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일 국가안보와 이익보호 차원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加者相关物项具有明显的军民两用属性，对加者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是国际通行做法。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조처가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수출 규제를 앞두고 국제시장에서 갈륨 가격이 급등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성능 드론 관련 장비의 수출도 제한합니다. 세계 드론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특정 등급의 드론과 엔진, 적외선 영상 장비, 통신 장비 등을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부 중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황이 있다고 미국이 추궁한 뒤 나온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규제 조치들은 최근 미국과 동맹국들이 내놓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갈륨 등 수출 통제 도입에 맞춰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의식한 듯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문을 공개했습니다. 시 주석은 기초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시급한 요구라며 이는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민간 아파트 단지 중에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이 아파트는 주거동에도 수평 기둥인 보호 없이 수직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붕괴 원인은 철근 누락이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 부실이었습니다. 반면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국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전 점검 계획을 세워서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293개 아파트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철근이 얼마나 빠졌고 보강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되면 집값이 급락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단지명을 상세하게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공사가 추가로 드러나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내 과학기술계에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연구 분야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25개의 정부 출연 과학 연구기관이 대표적인 곳이죠. YTN 사이언스는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새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미래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양자 연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양자정보연구단의 한상욱 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께서 양자정보연구단에 지금 계시는데요. 먼저 그 양자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양자연구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자 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양자 자체가 무엇인지 밝히는 양자 과학 연구와 어렵긴 하지만 엄연히 자연 내에 존재하는 양자 현상을 이용해서 기존 기술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양자 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싱과 같은 연구들은 그런 양자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 삶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양자 기술 연구입니다. 네,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양자 연구가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야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또 가진 걸까요? 기술의 잠재적인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양자 기술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기존에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혁신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양자 연구가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큰 위력을 가진 분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고문이 있었는데요. 벌써 5년 전인데 2018년 5월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미국 남가주 대학 총장께서 기고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현대 사회의 기술 패권은 누가 뭐래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봤을 때 60년대, 70년대 치열하게 전개했던 미국과 소련의 우주 기술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때 개발된 수많은 기술들이 현재 기술 패권을 지탱하는 핵심 기술들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향후 30년 후에 그런 기술 패권을 좌지우지할 만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양자 기술이다. 그런데 지금 양자 기술이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자와 정책을 통해 양자 기술에 대한 우위를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기고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2018년도는 트럼프 정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요. 양당이 공동 법안으로 양자 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미국 정부의 투자와 정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사실 미국과 중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거의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양자 기술 육성 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고 전략 기술로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기고문 내용을 보니까 양자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양자 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인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컴퓨터가 있는 현재의 어떤 세계를 상상하기 조금 어려웠듯이 양자 기술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학자의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만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양자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어떤 생활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좀 약간의 장밋빛 전망을 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기존의 컴퓨터로는 계산이 불가능했던 어떤 특정 문제들을 양자 컴퓨팅은 풀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문제가 단순히 뭐 중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암호를 해킹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이런 예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레이더 기술로는 감지할 수 없었던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것들을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양자 레이더로 만든다고 그러면 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국방 안보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난치병 극복을 위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2차 전지와 같은 어떤 신소재 개발을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후보 물질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개발 기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신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거는 우리가 MRI 같은 거를 많이 좀 쓰잖아요. 영상 진단 장치를 쓰는데 지금의 MRI 장치보다 양자 센서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정밀한 영상 진단 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심하고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양자 통신 기술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분야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아까 장밋빛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잠재성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실험 검증을 통해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과학기술자들 사이에서 여러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매우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연구 수준은 기술 선진 국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정량적으로 말하기 되게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60에서 한 70% 수준이라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 격차가 크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0여 년간의 양자 과학 연구가 기초과학 연구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 산업화 초기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굉장히 미세한 어떤 세계에서 나타나는 양자 신호를 다룰 수 있는 작은 소자들, 그다음에 시스템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해서 양자 소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제조업 기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퀴스트 양자정보연구단에서 하고 계신 연구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 연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팅, 통신, 센싱과 같은 연구들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부터 기초 실험, 시스템 연구까지 아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연구단 구성원들이 물리학 박사님들도 계시고 반도체 공정 전문가, 재료공학 전문가, 전자공학 등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또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범위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빛 알갱이 하나를 어떤 양자 신호로 사용하는 포토닉 큐비트, 그리고 다이아몬드 내에 MV 센터라고 하는 일종의 인공 원자를 큐비트로 사용하는 그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큐비트들을 이용해서 오류 정정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양자 시뮬레이팅,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자기 센서, 분산형 양자 센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연구인 만큼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아주 정밀한 연구를 위한 장비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서 핵심 연구 장비를 직접 보고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광자를 이용한 양자 계산에서는 주로 거울이나 그 편광판 등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핸드폰에 넣거나 노트북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기술을 가지게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술들을 잘 이용해서 저희 퀴스트에서는 그것을 소자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이 칩에다가 저희가 여기 있는 광섬유에 광섬유 이용해 빛을 집어넣게 됩니다. 가장 폭이 원래는 1마이크로 되는 것인데요. 빛이 들어와서 스캐터를 일으키면서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전극을 이용하면 빛이 일로 갔는지 그리고 빛의 그 위상 상태를 저희가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위상 상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광자의 양자 상태를 다 제어를 하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양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화면으로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양자 정보를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연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양자 정보 분야의 어떤 기초 연구라든지 시스템을 그런 소자를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 연구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자칩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저희 키스트가 글로벌 리딩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양자 연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양자 연구가 곧 국가 패권 경쟁력인 만큼 촘촘한 지원과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스트 한상욱 양자정보연구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릴 적 많이 듣던 전래동화 속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을 꼽자면 단연 호랑이일 텐데요. 예로부터 호랑이는 그 용맹함과 날렵함으로 우리 조상들이 신성시하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주에서는 자연계 최상위 포식자 맹수의 왕 호랑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